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또 헬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 잘생긴? 아니, 자꾸 그런 거짓 정보를 막 알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선동과 날조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오늘이 두 번째 헬대인데도 저는 또 여전히 긴장이 됩니다. 많이 긴장이 돼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잠시만요. 맞아. 혹시 중간 범위 포함된대요? 이번에도? 안 된대요? 설명할 거 줄었다. 또 중간 범위 말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음, 중간고사 범위를 알고 있는 가정하에 기말고사 범위만 포함된다. 뭐 이 정도는 네, 그쵸, 그쵸. 아무래도 뭐 이따 개념 설명할 때 뭐 다 알게 되겠지만 뭐 이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중간고사에서 했던 뭐 편미분 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아셔야죠. 뭐 이 정도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아, 잠깐. 음, 어, 그러면 오늘 헬대는요. 4시간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데 뒤쪽에 좀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시간을 일부러 4시간으로 잡았어요. 저번에 3시간 반 걸렸잖아요. 그래서 좀 저번보다 많이 여유를 뒀는데 일단 어떻게 되나 보고 한번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도 4시간 꽉 채우고 싶지는 않아요. 자고 싶어.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시험 끝나면 많이 주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하고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파트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티오리가 있는데 아마 티오리가 앞에 반절 정도 차지할 것 같고 프랙티스는 이번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엑서사이즈. 이게 기출문제하고 그런 문제들, 실전 문제들을 좀 갖고 왔고요. 어,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좀 많았죠. 저번에는 양이 많았는데 그게 극한의 수렴성이라든가 미분 가능성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말 범위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 같은 게 많이 없죠. 다들 연습 문제랑 많이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잘 없고요. 그냥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뭔가를 이제 딱 보고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랙티스가 얼마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많이 떠먹여 줄 수 있는 게 적다는 겁니다. 저번에 비해서는. 그래서 특히나 이번 기말 범위는 여러분들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파트 1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채팅으로 하시면 뭐 DM도 괜찮고 전체 채팅도 괜찮고요. 지금 대충 1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번에도 있었습니다. 오버뷰 오브 칼큘러스 2인데 뭐 저번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뭘 배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보면 뭐 이렇게 되죠. 챕터 13이 있었고 14가 있었고 뭐 대충 이제 중간 범위가 15.3까지였나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15.1부터 그냥 전부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뒤쪽에서 이제 치환 적분을 하고요. 그리고 2차원 적분도 계속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 적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벡터 적분이든 뭐 일반 스칼라 적분이든. 그래서 잘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 다중적분, 2, 3중적분 전체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냥 15.1부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뭘 배우는지 이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 봅시다. 이거는 저번 중간 범위 때 했었죠. 이중적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또 반복하는 건데 1차원 적분 같은 경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그 적분 같은 경우는 구간 1차원 구간을 이제 A, B 같이 그런 구간을 쫙쫙쫙쫙 잘라요.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뭐 이렇게 구간이 A, B가 있으면 얘를 당당당 하고 잘라요. 자르고 각각의 구간 안에서 대충 P개라고 합시다. P개 구간 안에서 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 함수 값을 요 구간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딘가에서 뽑죠. 샘플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가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전부 합하면 그게 리만 썸이 되고요. 시그마 마이너스 P까지 F X I 스타라는 건 샘플 포인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타를 씁니다. 그리고 델타 X I 번째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극한을 취하는데 어떤 극한을 취하냐면 뭐 저는 뭐 이렇게 씁니다. 조금 이제 그냥 델타 X가 0으로 간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극한을 취하면 이제 얘가 리미트 시그마가 되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다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차원을 하나만 넓히는 거예요. 그럼 1차원이 2차원이 되면 뭐 이제 구간이었던 애는 일종의 직사각형, 가장 쉽게 보면 직사각형 같은 애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도 자르고 y축 방향으로도 잘라서 총 pq의 조그만 직사각형을 만들고요. 그 위에서 함수값을 하나씩 뽑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아까처럼 요 함수값 샘플 포인트에다가 요 델타 x와 y 아니 델타 x 델타 y는 뭐냐면 조그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델타 a ij처럼 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얘를 아까랑 똑같이 요 구간의 길이에 관한 극한을 쫙 보내주면 얘를 보고 우리가 이중적분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아직은 일단 부피예요. 그래요. 부피는 부피인데 요 그래프 z는 fx, y 하고 이 z는 0, 그러니까 xy 평면 요 사이에 갇힌 요 입체에 요 식빵같이 생긴 놈의 부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피 계산법 있죠.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넓이 dx 얘랑 같다고는 아직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c d에 뭐 f x y dy처럼 이렇게 넓이가 되겠고 이거를 쫙 적분하는 거니까 결국 적분을 두 번 하는 거예요. 1차원 적분 두 번 하는 거고 요 왼쪽 거는 2차원 적분을 한 번 탁 하는 건데 얘네들이 같다고는 아직은 말 못하지만 우리 미적분학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연속함수밖에 없거든. 뭐 끽해봐야 불연속점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불연속점이 좀 적은, 충분히 적은이라고 합시다. 그런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가 가능한 거죠.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중적분을 일중적분 좀 말이 이상한데 일중적분 두 번 한 거랑 얘 값이 같다. 그래서 계산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일중적분 두 번 하는 걸로 한다. 뭐 이 얘기가 되겠고요. 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죠. 일반적이라 그래도 모든 영역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영역들인데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변이 있다고 하면 요렇게 어떤 좌표축으로는 이렇게 좌표축이 평행한 변이여야 되고요. 그 나머지 두 방향으로는 이제 곡선의 형태, 함수의 형태면 됩니다. 얘는 반대로 이제 y가 이렇게 직선이고 이쪽이 그래프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나타내셔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감마 x, y,
델타 X 하고 A, X, B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이제 바뀌어서 알파 Y, X, 베타 Y, C, Y, D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짜리 그리고 변수 없는 거 그런 순서대로 이제 표현을 해놓으면 이것이 이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요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였냐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아까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었죠. 자연스럽게. A, B, C, D 그리고 C, D, A, B 이렇게 순서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는데 얘는 직사각형이라서 그런 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맘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바꿔서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반대의 상황도 그렇죠. 그리고 적분하는 순서가 변수가 낀 것부터 요 영역상에 변수가 낀 문자부터 적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변하지 않고 뭐 좋은 영역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영역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원이라든지 원판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두 방법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긴 한데 이때 이 두 식이 서로 그냥 순서만 바꿔서는 순서랑 문자만 바꿔서는 우리가 식을 바로 나타낼 수가 없었죠.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한번 그림을 쫙쫙 그려보고 뭐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었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적분하는 순서를 바꾸면 적분이 안 되던 게 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나오고 그러죠. 또 나올 겁니다. 이제 3중 적분인데 결국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1차원을 2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조금 골치 아프지만 2차원을 3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해봤으니까 쉽습니다. 좀 방향성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방향성을 토대로 그대로 확장한 겁니다. 뭐 정의는 이제 얘는 V는 볼륨의 V가 되겠고 얘는 이제 영역 B라는 뜻이고 인테그럴은 3개를 씁니다. 3개를 쓰고 얘 이렇게 정의가 되죠. 다 똑같습니다. 함수 값이고 여기서 샘플 포인트고 얘가 조그만 부피 요소 IJK 번째 부피 요소의 부피가 되겠고 그래서 얘를 이제 극한을 취해줘서 적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일 경우 아니 직육면체죠 이 경우에는 직육면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로 순서를 모두 바꿔서 맘대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 3번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또 했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쉬우니까 이번에는 6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요 변수 3개의 순서를 배열하는 게 3팩 6개. 근데 6개를 전부 다뤄줄 순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똑똑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림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문자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똑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영역을 다룬다라는 식으로만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이런 영역인데 이 영역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영역에서 입체죠. 요 입체에서 옆면하고 윗면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요렇게 이게 지금 벽인 거예요. 그죠? 벽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틀로 이렇게 벽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요 윗뚜껑이 요 베타3 요 베타3가 지금 윗뚜껑이고 알파3가 아래뚜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문자는 요 옆에 벽을 어떻게 쳤냐가 관건이 되겠죠. 어떻게 쳤냐 그러면 또 한번 가봐요. 그러면 요쪽 요 위쪽을 어떻게 쳤냐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얘가 벽이죠. 요 x가 벽이 되고 y는 알파2, y는 베타2. 요게 여기 요 도형의 두 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가보면 이번에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썰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전체 영역을 이만큼 썰면 되니까 A1, B1 뭐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리전을 표현을 합니다. 대충 그래서 4글자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뚜껑 찾고 벽 씌우고 거기서 또 뚜껑 찾고 벽 씌우고 하면 됩니다. 이따가 좀 파트 2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표현이 됐다 하면 이제 식은 이렇게 쓰는 거죠. 영역의 식은 x, y, z 짝대기 알파 3가 밑에죠. 알파 3 x, y지. x, y, z 베타 3 x, y 그리고 이제 x, y의 영역은 알파 2 x, y 베타 2 x 그리고 상수 a1x, b1 이런 식으로 변수가 하나씩 죽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순서로 영역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 이때 적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변수 2개짜리 먼저 그 다음에 변수 하나짜리 그 다음에 변수 없는 놈 이 순서대로 적분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분이 안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하여튼 적분은 이렇게 합니다. 뭐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뒤쪽에서 파트 2, 3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렇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좀 기다렸다가 봅시다. 네. 그 밖에도 5가지 경우가 있죠. Z, X, Y, 뭐 Y, X, Z 등등등 뭐 알아서 다 이제 확장하세요. 돌리고 꺾어서 잘 해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딱 생각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교재 순서하고 제 오늘 렉처 순서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많이 다릅니다. 좀 제 입맛대로 만들어 놨고 어떤 분들은 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더 이제 좀 일관적인 흐름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순서는 순서 허상이니까 뭐 허상은 아니에요. 모든 수학 교재는 맥락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토마스의 맥락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 맥락이 좀 있는 그 순서로 배열을 한 거니까 그 순서를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좀 한번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change of variable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치환적분이라고 배웠어요. 치환적분법이죠. 요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썼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 치환적분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시죠? 그러니까 f 있고 이제 속에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속에 뭐 f에 뭐 예를 들어서 ux 같은 애들이 있으면 이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죠. ux dx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du로 바꿔치기 하는 얘를 이제 fu du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를 바꾸는데 두 문자 간의 관계가 x랑 u 사이의 관계식이 지금 ux인 거잖아요. 얘 디리버티브의 모양으로 지금 요 dx du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분, 삼중적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식부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길쭉하죠? 길쭉한데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뭐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해야 되냐? F, R, V 보통 이쪽으로들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좌표계를 이제 뒤쪽에서 보면 되게 특수한 좌표계들 있잖아요. 폴라 코디네이트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죠? 실린드리컬 그리고 스피리컬 걔네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x에다가 이 xuv가 뭐 이제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uv가 r 사인 세타 같은 애들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을 오른쪽으로 넘기는 일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상당하는 요 u 프라임 x에 상당하는 녀석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녀석이죠. 조금 이상하게 생긴 녀석인데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애들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 편도함수들의 행렬로 그냥 쫙 갖다 다 묶어놓고 물론 순서가 다 있겠죠. 그렇게 쫙 다 묶어놓고 디터미넌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걔가 얘가 돼요.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요 절대값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값을 빼먹 까먹어요. 막 이미 디터미넌트인데, 우리 선대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디터미넌트도 요 절대값처럼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요 표기법에서 요 짝대기가 디터미넌트를 의미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급한 실수입니다. 네. 그렇고 일단 요 R이랑 R스타라든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굳이 디터미넌트가 나왔느냐라는 것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일단 식을 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색을 좀 바꿀게요. 그 여기서 다시 1차원의 식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u 프라임 x dx는 du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뭐랑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u 프라임 x를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du dx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얘를 이제 dx를 왼쪽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약분을 해서 요 dx dy를 얘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이제 어떻게, 뭐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모양을 이제 기억하실 때는 뭐 절대값은 따로 기억해 두시고, 이제 xy가 위에 오냐 uv가 밑에 오냐 뭐 이거를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얘처럼 우리가 약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uv 있고 uv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약분해서 얘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uv를 만들고 싶으면은 우리가 uv를 밑에 또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좀 외우기는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물론 계산이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체인지 베리어블을 쓸 때는 더 이제 어려운 건 뭐가 되냐면 얘죠. 요 영역. 요 R 세타로 넘겼을 때, 새로운 좌표계로 넘겼을 때 요 적분 영역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가 좀 어렵죠. 근데 그건 뭐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떡밥을 던진 대로 왜 디터미넌트냐? 왜 디터미넌트냐? 뭐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게 이제 얘하고 얘에서 이제 이 적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쪽부터 시작합시다. 오른쪽부터. 얘가 있어요. 이 R 영역은 지금 어디니? 여기고요. 여기가 R 스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리만 썸으로 만들어요. 그럼 얘가 나오죠? C는 요 점, 이 리전, R 리전 안에 있는 R 리전을 쪼갰을 때, 물론 쪼개는 건 여기서 쪼개갖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이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약간 개념의 흐름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얘가 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샘플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요 델타 A IJ는 요 지금 옮겨져 온 요 조그만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쪽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F 함수 값은 똑같죠. 근데 여기 D, 그러니까 얘가 이 T라는 녀석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그냥 이제 이런 좌표 변환 있죠? UV에 함수를 나타낸 거예요. 요 좌표 변환을 함수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반대죠? 이런 반대예요. UV가 XY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선가 요 원래 있던 영역 어디선가도 요 점이 있어서 얘가 여기 우리가 찾아온 샘플 포인트로 날아가는 그러한 D, 이제 D 스타라고 할게요. DIJ 스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C를 이렇게 T로 나타내 놓고,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요 넓이가 문제예요. 요 넓이가 문제인데, 넓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좀 백할 수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요 t라는 녀석을 매우 작게 볼 거예요. 요 근방에서 매우 작게 보면은 t라는 녀석을 이제 거의 제가 중간 범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분이 선형근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선형근사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본다면 요 t라는 함수를 가지고 요 도함수 있죠. 도함수 행렬 dt라는 게 지금 이제 얘예요. dx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x y죠. y 라운드 v 뭐 요렇게 생긴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행렬 곱하는 함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행렬 곱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그 행렬 곱을 통해서 보내면 넓이에 뭐가 곱해지냐면 디터미넌트가 곱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요 넓이가 지금 넘어간 요 넓이 있죠. 그 얘가 요 원래 있던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요거 디터미넌트가 곱해지는 겁니다.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리만섬의 극한을 보냈더니 얘가 나와서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게 일종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식의 직관적인 좀 직관적이진 않지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좀 특수한 어떤 좌표계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토마스에서는 요 뒤쪽에 나오는 두 개 좌표계들 있죠. 극좌표계는 여러분들이 미적 1에서 해갖고 왔어요. 뒤쪽에 이제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린드리컬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스피리컬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 이름인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어쨌든 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극좌표계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원통 좌표계 같은 경우는 요 XY 평면의 방향으로는 그냥 극좌표계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Z축이 하나 추가되는데 그건 그냥 야매로 그냥 Z로 하나 더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공간은 다시 말하면 극좌표계가 Z는 0, Z는 0.5, Z는 1, 뭐 Z는 어떤 수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Z 변수로 살려 놓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왜 이게 원통 좌표계냐면 이 주요 도형의 방정식들 중에서 R은 라지 R, 상수, R은 상수인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요? 얘가 바로 원통이 되기 때문이에요. 얘는 뭐냐면 R이 요 길이죠. 지금 요 길이에요. 요 Z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R이 되는 건데 Z축으로부터의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이면 당연히 요렇게 원통이 하나 나오겠죠. 반지름 R자리. 그래서 요 좌표계 이름이 원통 좌표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축을 중심으로 해, 뭐 보통 Z축이고 Z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대칭이 도형에 존재할 때 이 원통 좌표계를 꺼내다가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인데 그러면 이름 그대로 구면 좌표계입니다. 구면하면 이제 우리 지구과학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지도 쫙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그리시고 위도랑 경도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도랑 경도에 정확히 해당하는 변수들이 하나씩 있고요. 걔네들이 각도죠. 그래서 각도 변수 두 개가 있는데 파이하고 세타죠. 그래서 파이가 위도 비슷한 거고요. 세타는 정확히 경도입니다. 위도 비슷한 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위도는 어땠냐면 적도를 포함하는 이 평면 있죠. 거기가 0도였고 거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플러스 90 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놀았죠. 반면에 요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요 Z 플러스 Z 방향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0에서 파이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 Z 플러스 Z축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0에서 파이까지 내려가는 그런 걸로 정의가 돼 있다. 그래서 얘가 파이는 제가 위도 비슷한 것이라고 하고요. 세타는 그냥 뭐 경도가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경도. 그대로 경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 같은 경우는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Y 평면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에서 2파이까지. 뭐 계산하실 때는 뭐 그냥 파이에서 3파이까지 넘어가거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돌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일단 한 바퀴 도는 건 0에서 2파이까지가 기준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렇게 생겼고 뭐 당연히 로는 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겠죠. 그래서 이제 극좌표계를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쌓느냐 아니면은 각도 변수를 비슷하게 하나 추가해 보느냐의 방법으로 확장을 한 거죠. 어떤 극좌표계 논리를. 그렇게 이 각도 왜 각도가 생겼느냐 그리고 각도 변수를 가짐으로써의 우리가 갖는 이득이 뭐냐 대칭성을 표현하기 쉬운 거죠. 거리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의 이 구면좌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구 자체가 아니면 쓸 일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이 구 이렇게 거리식이 보통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거리식이 이제 제곱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리에 관한 어떤 뭐 적분이 필요해요. 어떤 한 특정한 고정된 점으로부터의 적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구면좌표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 하나 가져왔어요. 그렇게 됐고 일단 이 식을 보여드리면 이 정의된 바에 따라서 일단 여기가 이렇게 공통이라는 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나온 원리는 뭐 극좌표계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요 로가 이렇게 있고요. 파이가 얘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린다면 요 파이를 끼고 내리기 때문에 요 길이가 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밑으로 내리면 로를 안 끼고 등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로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채팅이 뭐가 많네요. 무지성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알맞은 변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가져온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공간 지각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의 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계산하는데 30분 하다가 한 문제 못 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5분 만에 끝내버리고 다 문제 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공간 지각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주어진 영역이라든가 어떤 서페이스든 그런 애들을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건가 어떻게 해야 계산이 우아해질까 깔끔해질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시간 단축이어야 되죠. 정확도 상승, 시간 단축. 일단 정확도는 이제 대학교까지 왔으면 어떻게 책임을 못 지는 거긴 하지만 시간 단축은 연습하면 되거든요. 뭐 계산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 단축은 정말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기출도 푸시고 그리고 제발 기출 푸실 때 답지 보지 마세요. 처음 몇 번 보는 건 괜찮은데 계속 보고 풀면 그건 푸는 게 아니에요. 베껴 쓰는 거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로 코사인 세타하고 로 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로 코사인 세타는 여기 딱 Z축에 떨어지니까 그럼 얘가 바로 Z가 되는 거예요. 끝. 그럼 이제 X랑 Y가 뭐가 되냐? 요 길이가 로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로 사인 파이였기 때문에 세타를 끼고 요렇게 내리면 코사인이 붙어서 얘가 X가 되는 거고 안 끼고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고 차라리 요 식이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여기서 헷갈려서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꼭 한두 분씩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인 코사인 순서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그냥 파이랑 세타의 의미를 외우셔서 얘를 그냥 즉석에서 시험장 가셔서 유도를 해보세요. 그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적분 영역을 표현하고 계산하실 때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의미를 외우세요.
요 변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제로 요 change of variable이 이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세 가지 좌표계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와버렸네. 그래 얘는 힌트를 줍시다.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밑에 두 개가 또 나올 거죠. 요 밑에 두 개는 지금 여러분들 시험이 닷새 남았어요. 닷새 남았는데 이거 중 하나라도 모르시면 여러분들 망한 겁니다. 지금 개망했어요.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지 돼요. 얘네 둘은. 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요 두 번째 들어갈 게 뭐예요? 뭐 들어가야 돼요? 빨간색에. 한번 채팅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들어가야 돼요? 이 한 글자인데? 그쵸? 알. 자, 여러분들은 개망했어요의 수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죠? 이제 얘는 좀 알아야 되죠. 좀 기억을 해놔야 되죠. 얘는 많이 나오는데 조금 복잡하죠. 그쵸? 로 제곱 사인 파이가 되는 겁니다. 뭐 요 세 개 정도는 외워놓고 계셔야지 계속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네 셋은 교재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를 해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쓰셔도 뭐 감점 같은 건 없고 얘네들은 외워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습 문제 푸시면서 얘네들 엄청나게 쓰셨겠죠.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세식이 안 외워져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과제를 뺏겼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세요. 3, 2, 1 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적분 끝이에요. 15장은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16장인데 16장에 말할 게 겁나 많아요. 겁나 많고 백할 할 시절에는 얘를 처합해 했었어요. 얘 벡터 필드 얘기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뭐 일단 벡터 필드에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되게 압축적으로 한 챕터 안에 몰아넣었어요. 토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엄청나게 정리도 많고 식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흐름만 잘 캐치하시면 되고 그 식들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알면 우리가 즉석에서 바로바로 써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벡터 필드가 뭐냐? 이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교재에도 있는 그림인데 얘가 뭐예요? 이 구를 지구라고 생각하면 어떤 포스죠? 어떤 힘을 나타내는 건데 얘는 만유인력이죠. 중력장이에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중력장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이 태울관 우리 수문현 동방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요 점에서 지구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만유인력 벡터를 딱 그릴 수 있겠죠. 정확히 주어지죠. 그쵸? 그럼 내가 한층 위에 올라가서 저 어딘지 모르겠는데 태울관 3층에 올라가서 한번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조금 벡터가 짧아지겠죠.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조금 짧아진 벡터가 생길 겁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요. 그러면 좀 더 많이 짧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뭐 더 짧아지더라도 그만큼도 이제 벡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벡터 필드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냥 함수예요. 함수인데 이 함수에 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자 이겁니다. 그냥 딱 보기에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좀 빨간색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R3에서 뭐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R3를 하는 거고 아닐 수도 있어요. R3에서 R3로 가는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평면이면 R2에서 R2일 거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RN에서 RN으로 가는 그렇게 어쨌든 요 정의역의 차원하고
공역의 차원이 같다 라는 애들을 보고 거의 뭐 미적분학의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거의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보고 벡터 필드라고 그러고 한국어 용어로는 벡터 장이라고 그러죠. 장은 이렇게 쓰는데 벡터 장이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의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함수가 아니에요. 요 XYZ가 사는 공간하고 요 함수값 F 벡터가 사는 공간하고 똑같아요.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말했죠. 지금 제가 있는 태울관 2111호 얘 한 요쯤이라고 합시다. 요쯤에 딱 있으면 여기가 이제 x, y, z라 그래요. 그러면 요 점에서 벡터 하나 생긴다 그랬죠. 중력 벡터가. 그러면 요 벡터의 시점이 어딥니까? 제가 지금 내 엉덩이 있는 데죠. 여기 딱 지금 내 앉아 있는 데죠. 그런 거예요. 이 x, y, z 요 위치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벡터로서 해석을 해야 요 벡터 필드로서의 요 벡터 필드가 이제 나중에 적분 같은 걸 할 때나 제대로 된 의미를 갖습니다. 변수는 말했죠. 공간상의 점. 뭐 여기든 저 위층이든 저 하늘 위에든. 그렇고 값이 그 점에 매달린 벡터. 그러니까 시점이 변수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옳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해석이 되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어떤 중력 같은 뭐 혹은 전기장이든 전기장도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장도 되겠고 뭐 자기력도 되겠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힘 같은 애들로도 해석하실 수 있고요. 뭐 저는 이제 힘보다는 유체의 속도라고 해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게 훨씬 직관적이에요. 뒤쪽의 흐름을 보실 때. 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특별히 유체의 속도라고 함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수도관이 있어요. 아니다. 하수도관 냄새 나니까 상수도관이 있어요. 상수도관이 있는데 요 상수도관이 아주 넓지 않다 그러면 뭐 요 가운데에서 흐르는 이 속도하고 요 바깥쪽에서 흐르는 속도하고 불균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뭐 모르겠어요. 제가 유체역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유체의 속도가 이렇게 대충 그려본다 그러면 각 점에서 또 이제 벡터 필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안 변하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애들이 좀 더 아주 아름다워집니다. 그냥 이게 딱 흐름이 다 보여요. 곧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벡터 필드라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중간 때부터 봤던 애들 중에서 요 벡터 필드에 해당하는 애가 하나 딱 있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기억하시죠? 다? F가 주어진 real valued function일 때 요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라디언트 F는 벡터고요. 아니 3차원짜리 벡터고 각 성분들이 요 각 문자로의 편도함수들이었어요. 뭐 우리가 중간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부터는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네. 보통 좀 다들 암묵적인 약속인데 우리가 벡터 필드를 표기할 때는 이렇게 괄호치고 성분 표기법을 잘 안 씁니다. 뭐 쓰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IJK처럼 유닛 벡터, 유닛 스탠다드 노멀 벡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얘는 매우 좋은 성질을 가집니다. 진짜 좋은 성질을 가집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예시가 있다. 그라디언트 필드라는 예시가 있고 얘는 뒤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벡터 필드를 우리 미적분하기 때문에 그냥 벡터 필드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미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요 그라디언트에서 봤던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좀 갖고 올게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요 F에 요 벡터예요. 지금 얘 자체를 어떤 벡터라고 보고 싶으면 얘를 꺼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F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냐면 어떤 편미분 헤라라는 연산자 같은 애들이죠. 뭐 연산자라 그래요, 실제로. 그러한 것이 앞에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보고 우리가 요 그라디언트 벡터 아니 요 뭐라 그러죠?
그래. 델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요 델 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이 벡터 필드에다가 내적도 하고 외적도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외적은 3차원에서만. 일단 내적부터 합니다. 내적은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렇게 표기하고 뭐 토마스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겠지만 그냥 실제로 식이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교재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컬은 교재에는 뭐 아니 쭉 써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잘라 먹은 거예요. 왜? 버리려고. 버리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선대계 많은 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 선대계를 듣고 계실 거고 이제 그럼 디터미넌트 계산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못하시면 그냥 지금 외우세요. 이건 공대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겁니다. 이제 요 똑같이 생긴 놈이 오른쪽에 한 번 더 있다고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곱을 그러니까 항을 6개를 만들 겁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곱할 건데 일단 파란색 이렇게 해서 뭐 나오나요? 이 곱인데 이제 지금 미분연산자가 묶여있기 때문에 미분연산자를 앞으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 F3에 Y 연산자가 붙어서 그 다음에 I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F1에 Z 미분이 붙었어요. J. 얘는 뭐죠? F2에 X 미분이 붙었어요. K.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주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만들어 줍니다. 색을 바꿔 봅시다. 이렇게.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나오나요? F1에 Y 미분에서 K 붙고요. 이렇게 하면 F2에 Z 미분에서 I 붙고요. 이렇게 하면 F3에 뭐 붙나요? X 미분에서 J가 붙죠.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합치냐? 파란색은 전부 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요렇게 내려간 것들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거구나. 맞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거죠. 요 방향으로의 것들은 전부 플러스를 취해주고요. 반대 방향.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 방향이겠죠? 아닌가? 요 방향은 마이너스를 취해서 합해줍니다. 질문 하나 왔는데 이것 조금만 계산 다 하고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퀄 i로 모아보면 i가 라운드 y 마이너스 f2의 zi. 계산하기 싫다. 그냥 아시죠?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다이버전스하고 컬이 있고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컬이라는 녀석이 이 다이버전스라는 녀석은 지금 보면 모든 차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컬은 외적이라는 녀석의 이 태생적 한계 때문에 3차원에서밖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컬에 상당하는 2차원짜리 양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바로 얘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in R2 이 어쩌고 물론 지금 얘는 사실 뭐냐면 3차원에서 얘의 Z성분이에요. 얘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걸 뒤쪽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이 강의에서는 다이버전스랑 컬의 어떤 직관적인 의미조차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뭐 same meaning이라 그러든 말든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름값을 합니다. 얘네들은. 발산하고 회전에 관한 정보를 실제로 줍니다. 물론 이 발산이라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막 무한대로 튀어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 플로우 어떤 유체의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는 한 점으로 모여든다, 압축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발산은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인 거고 회전 말 그대로 이제 뭐 작든 크든 어쨌든 요 이 뭐지 벡터 필드의 화살표들을 쫙 봤을 때 얘가 유체가 어떻게 어느 곳에서 돌고 있겠느냐 뭐 그런 느낌인 거라는 거고 간략하게만 떡밥을 드리면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중간에 놓쳤는데 왜 하필 that 오퍼레이터와 연산을 진행한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성질은 이거랑 관련이 없고 얘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성질은 뒤쪽에서 이제 적분 요 라인 인테그럴이에요. 라인 인테그럴을 정의하고 그에 관련된 매우 좋은 성질이라는 거 그 의미였어요. 이 벡터 라인 인테그럴하고 관련 지어서 아주 좋은 성질이 있다라는 맥락이었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별 연관이 없고요. 이 델 오퍼레이터 자체를 정의하는 거는 그냥 편의상 그렇다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도 우리가 뭐 알기로는 얘고 컬도 알기로는 얘인데 근데 얘네들을 다 써보니까 이렇게 이 오퍼레이터 상으로 썼더니 얘하고 얘가 나온 거잖아요. 외적하고 내적이.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다라는 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수학과에서도 400번대. 그래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럼 이제 벡터 필드를 갖고 놉시다. 미분도 갖고 노는 거지만 우리는 적분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갖고 논다는 느낌이 나는 거는 적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미분을 더 좋아했어요. 제 급식 때까지는. 근데 이제 수학과 좀 있으니까 적분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좀 더 뭔가 풍부하고 뭐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분을 좋아합니다. 이상 잡소리 끝. 라인 인테그럴 가봅시다. 일단 모티베이션을 하나 드릴게요. 모티베이션을 이 내년에 우리 회장 될 사람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본인도 이제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년 회장님. 좋아요. 계속합시다. 좀 모티베이션을 드리겠습니다. 라인 인테그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자, 우리가 급식 때 더럽게 많이 갖고 놀던 1차원 일반 적분이에요. 적분 영역이 어디였어요? 얘죠? finite interval. 인피니트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 이상적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피니트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finite interval입니다. 그쵸? 여기서 리만적분이 정의가 돼요. 근데 얘가 뭐예요? The line segment, 요 닫힌 구간 is a one-dimensional object in the one-dimensional space. 맞죠? 1차원 공간 R에 들어있는 1차원 도형인 거예요. 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차원에 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쭉 봤기 때문에 How about a one-dimensional object in the n-dimensional space? n차원 공간. 우리 평면이나 공간에서의 1차원 오브젝트, 1차원 도형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 1차원 도형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선 비슷하게 생긴 애들. 그럼 뭐예요? 곡선이죠. 야마 왜 안 써져? 곡선이죠, 곡선. 그래서 곡선 위에서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게 라인 인테그럴의 의의입니다. 도형의 차원을 정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였으면 조금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개라서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적분하느냐. 요 적분을 할 건데 우리가 아까 벡터 필드를 봤기 때문에 벡터 필드도 적분을 할 수 있고요. 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함수들 있죠. F, R, N에서 R로 가는 이런 일반적인 실 함수들도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가 더 근본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보면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우리는 A, B라는 요 닫힌 요 유한 폐관을 갖다가 피개로 탁탁탁 잘랐어요. 이번에 뭐 하면 요 곡선 있죠? XT. 요 그림상에서는 XT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백할 쓸 적에 그린 거기 때문에 노테이션이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볼드 R로 토마스에서는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RT라고 생각하세요. RT고 범위는 A에서 B까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곡선입니다. 지금 얘가. 그래서 얘를 피개 조각으로 탁 하고 자를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요 매개 변수 T를 피개로 자른 거죠. 뭐 이 효과는 똑같죠. 어쨌든 잘랐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자른 구간에서 각 구간에서 하나씩 샘플 포인트를 잡아요. 이번에는 얘죠. R ti 스타라고 샘플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함수 값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리만 썸을 컨스트럭트 하려면 이번에는 델타 t가 아니라 이 곡선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델타 t는 허상이에요. 매개 변수는 허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요 어떤 기하학적인 오브젝트인 곡선에 위에서 적분을 하고 싶으면 곡선을 자른 거잖아. 우리가 그냥 에펙티브하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잘랐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곡선을 자른 거고 그러면 요 조그만 어떤 조그만 이 조그만 뭐죠? 선분, 요 조그만한 선분에 길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델타 SI가 요 선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이제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 봤던 거랑 I는 1에서 P F 이제 RT 대신 이제 우리는 그때는 XI 스타의 델타 XI였는데 우리 이제 얘가 되고 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대로는 극한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좀 만져줘야 되죠. 마구 만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 기억나요? 나시죠? 안 나면 안 돼요. 예, 곡선 얘기는 우리가 계속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얘는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적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또 적분을 놓고 그럼 적분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극한을 보낼 수가 없어요. 뭐 유의미한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줍니다. 얘 뭐 쓴 거냐면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나오는 거죠. 알 거라 믿습니다. 모르면 안 돼. 얘 미적원에서 했었어. 근데 얘가 델타 ti죠. 결국엔 요게. 그래서 이제는 적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극한을 리만썸의 모양이 됐죠. 델타 t 극한 다 보내면 뭐 돼요? 얘 되죠. 그래. 특정 경로차 이따가 답변할게요. 조금만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극한을 보내면 바로 얘가 시그마가 되고 F의 R의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프라임 길이의 T가 되고 얘가 DT가 되죠. 그래서 요 극한이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되고 얘를 보고 우리가 얘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이라고 정의를 하고 정의가 이거라서 우리가 계산은 무조건 이걸로 가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요 C라는 곡선이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죠. C라는 곡선을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매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 중간고사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얘를 RT라는 어떤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스몰 s가 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기억나나요? 우리 13장에서 했었는데 요식 기억나죠? 안 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렇죠? 얘는 뭐냐면 어디서 봤냐면 아크랭스 파라메터였죠. 그래서 요 식대로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얘를 바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요 정의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 식 정도는. 그래야지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특정 경로상의 온도를 더하는 것도 이런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쵸. 온도라는 거는 스칼라죠. 온도가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 뭐 템퍼처 펑션이 이렇게 t, x, y, z로 주었으면 그냥 뭐 이거죠. c에다가 t, ds가 되는 거죠.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 제 기억에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연습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만도 하죠. 이제 막 온도 함수를 주고 온도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제 평균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쉽게 말해서 뭐 온도 t, x, y, z의 c에서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평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괄호 t를 쓰고 c라고 쓸게요. 얘 백칼에서는 이렇게 썼었는데 그럼 얘는 이해되겠죠. 그냥 인테그럴 c의 ds 분의 인테그럴 c의 t ds죠. 왜냐하면 얘가 c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평균을 구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제로 요즘은 값을 계산을 하되 어떤 문장제로 길게 쭈르륵 주고 계산해 보세요라는 식으로도 가끔 나옵니다. 저 때는 좀 저 이전이나 그때는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연속적인 상황에서의 평균이 뭐냐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벡터 라인 인테그럴인데 벡터 라인 인테그럴이라고 해서 아웃풋이 벡터인 게 아닙니다. 아웃풋은 리얼 넘버예요. 아, 하필 다시 쓸래. 좀 그쵸. 아웃풋은 리얼 넘버가 되는 거예요. 왜 리얼 넘버냐? 요 벡터 라인 인테그럴은 벡터 필드를 적분하니까 벡터 라인 인테그럴인데 그러니까 요 f를 그대로 그냥 갖다가 탁 집어넣어갖고 적분을 했다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뭔가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요 벡터 라인 인테그럴 정의한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관찰하기 위한 거예요. 얘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We are interested in the tangential component. 접선 성분 of vector field F along the curve RT. 오케이? 요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선 성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 커브 R이 이렇게 있으면 커브를 따라가는 F의 접선 성분의 적분이 되는 거예요. 접선 성분의 적분입니다. 인테그럴 접선 성분 DS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요런 상황이에요. 곡선이 아까처럼 이제 얘가 X가 아니라 R이죠. RT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요 각 점에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F 벡터 필드가 지금 보라색이에요. 얘가 벡터 필드예요. 요 벡터 필드가 있을 건데 각 곡선상의 점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뭐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막 미친 듯이 가시나 있듯이 이렇게 돋아 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적분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접선 성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좀 끌고 와요. 끌고 오면 이렇게 되겠죠.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어. 접선. 근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접선 벡터를 꺼내는 거죠. TT. 요 라지 T 기억나요? 유닛 탄젠트 벡터죠. 유닛 탄젠트 벡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R'T 나누기 크기 R'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앤데 요 벡터에다가 이제 내적을 하는 겁니다. 요 F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F에 RT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F에다가 지금 RT가 요 위치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RT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F의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T가 이제 그 곡선의 접선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내적을 갖다가 해버리면 그냥 얘가 바로 접선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알죠? 성분 구하는 방법. 그 방향에 우리 궁금한 방향의 유닛 벡터를 그냥 내적해버리면 되잖아. 그게 컴포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접선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써보면 이렇게 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적분을 하되 뭘 적분하겠냐?
그래, 그래, 너 접선 성분을 쫙 이렇게 모아서 적분해 보겠다 이거예요. 얘죠? 얘를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얘가 되는 거죠. S, DS 되고 이제 F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정의를 쓸 때도 이렇게 쓰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F 내적 얘 내적이에요. 지금 점이 좀 작은데 내적 D 벡터 R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얘는 이제 함수 그러니까 파라메트리제이션에 관계없이 볼드 R이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럼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얘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그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 얘는 이제 지금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이잖아요. 결국 뭐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로 보내서 계산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좀 바로 꺼내봐 봅시다. 계산식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얘를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쵸? F 가져오고 얘가 T죠. 얘가 T고 내적하고 DS가 되는 거죠. DS가 요거라는 거 봤으니까 아까. 그러면 얘네들이 털리죠. 털어서 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은 얘로 합니다. 계산은 얘로 합니다. 오케이? 아까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DR이 D 벡터 R이 R 프라임 D DT가 된 거죠. 여기서 DT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다음 뭔가 있네요. 그래. 좀 얘기를 해둘 게 있는데 리마크로 좀 얘기해둘 게 있는데 이제 노테이션이 벡터 라인 인테그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좀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노테이션이 이 벡터 라인 인테그럴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노테이션이 일단 표준 노테이션은 얘고요. 특별히 C가 클로즈 커브 패곡선 그러니까 뭐 원이라든지 이렇게 만난다 이제 어쨌든 시점과 종점이 같은 애들을 보고 우리가 클로즈 커브라 그래요. 그런 애들이면 특별히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여주고 그럽니다. 좀 이쁘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클로즈드 커브인 적분은 어떤 물리적 의미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특별히 해주는 거고 얘는 나중에 이제 티오렘들 볼 때도 쓸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F, 볼드 F가 요렇게 성분 표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F1I, F2J, F3K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쫙 해서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F1dx 플러스 F2dy 플러스 F3dz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이게 다 벡터 라인 인테그럴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노테이션을 보셔도. 근데 저는 이 노테이션을 정말 싫어해서 저는 이 노테이션은 안 쓸 겁니다. 제 오늘 수업에서는. 오늘 수업에서 노테이션은 얘하고 얘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뒤쪽에 있는 거는 제가 싫어해서 안 쓸 겁니다. 됐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근데 라인 인테그럴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과연 왜 싫어하냐고요? 그냥 안 이뻐서요. 네, 안 이뻐서. 한 적분에 D가 여러 개 있잖아요. DX, DY, DZ. 전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뒤쪽에 이제 또 결국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요렇게 생긴 과목이 있어요. 다양체 해석학이라고 MA에서 420이 있는데 거기서 얘 깊은 의미를 볼 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패스. 어쨌든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리마크나 아니면 좀 뭔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다. 야 적분 정의했어. 좋네. 이대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곡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분을 두 개를 정의했어요. 인테그럴 C, F, ds는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A에서 B까지 자 따라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한 번씩 써보는 게 여러분 체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F의
벡터 RT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RT의 길이 들어가고 DT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요 F 벡터 필드 같은 경우는 FDR이라 그러면 인테그럴 A, B에서 F에다가 RT 들어가고 내적에다가 R 프라임 T 들어가고 얘 DT가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좌변은 지금 C라고 그래서 커브예요, 커브. 커브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요 C라는 녀석은. C라는 녀석은 집합인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기하적 도형인 거예요, 도형. 도형하고 함수는 다르죠. 우리가 도형을 이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RT의 세상으로 보내는 거는 얘를 보고 우리가 매개변수화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매개화라고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곡선 하나를 매개화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쵸? 원도 코사인 사인도 코사인 사인만 해도 코사인 2t로 해도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t로 해도 되고 방향도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바꾸더라도 값이 무조건 다 같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되니까 이렇게 정의한 거죠. 미적분학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됩니다. 다 돼요. 정말 될 것 같으면 다 돼요. 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뭐 엄청 큰 떡밥을 깔았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딱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뭐냐면 곡선의 방향이죠. 곡선의 방향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적분을 우리가 위에 보여줬어요. 일단 위에 있는 두 식은 좀 남겨놓겠습니다. 얘를 좀 참고하셔야지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consider the curve C-, which is the reversed version of C.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맞아.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한 가지 경고를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곡선이 있어요. 아니, 직선, 그냥 상관없어요. 곡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 T, A, T, B라는 식으로 우리가 매개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C를 뒤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잘 보세요. 뒤집는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R, 마이너스 T, 마이너스 B, T, 마이너스 A.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뭐 더 좀 잘 보이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됩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얘하고 두 개를 다 뒤집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뒤집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리버스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C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개 변수가 증가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파라메트리제이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방향으로 가는 파라메트리제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졌다고 할 때 얘를 찾는 게 제가 말하는 뒤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고요. 얘가 얘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도 CCW로 도냐, CW로 도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네, 됐죠? 지금 DM으로 질문이 와가지고 좀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못한다. 여러분 녹차 맛있어요. 녹차가 맛있어. 물론 말차가 더 맛있긴 한데 녹차도 맛있는 것 같아. 계속 해보면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간혹 가다가 적분을 구하실 때 그냥 이거 그대로씩 써놓고 위끝 아래끝만 뒤집어 갖고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틀립니다. 이렇게 다 뒤집어 줘야 돼요. 알겠죠? 위끝 아래끝 뒤집는 거는 뒤집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뒤집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굳이 좀 이제 좀 어떤 수학적으로 좀 이게 흐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위끝 아래끝 A, B라고 쓰지만 이게 컨벤셔널한 거지 사실은 이게 이 집합 안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분은 집합이잖아요. 집합 위에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위끝 아래끝 뒤집는다고 집합이 바뀌나요? 아니죠.
그냥 부호만 딸랑 바꿔버리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적분 값만 바뀌는 거예요. 아무 바꾼다는 그러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곡선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알아두세요. 간혹 가다가 뒤집어서 계산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야? 누구 말씀하셨어요? 마이크 켜진 것 같은데 누구? 안 켜졌어? 잠깐만. 켜졌네. 네, 됐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방향이 바뀌면 혹시 적분값이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걱정 반을 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 바뀌나요? 어, 좋아요, 좋아.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행복해. 너무 좋아요. 안 바뀌죠?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공부 열심히들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지금 질문 하나 왔어요. 바뀌고요.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무조건 바뀝니다. 무조건 바뀌어요. 야, 안 바뀐다고 해서 뭐, 안 바뀌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면 0에서 0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 안 바뀐 상황은 0이 0 되는 것밖에 없고 무조건 마이너스 붙습니다. 무조건 붙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why? 또 만들어 놨어요. Why? 얘기를 해야지. 우린 수학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Why? 요 위에 정의한 애를 봅시다. 우리 이 곡선을 뒤집는다는 의미가 뭐가 되냐? 뭐 그냥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요 선에서 봅시다. 요 선에서. 요 선에서 보면 아니죠. 보통 방향은 카운터죠. 카운터예요. 우리 수학에서 기본은 카운터입니다. 네. 수학 세상에서 카운터예요. 수학에서 기본은 카운터고요. 무조건 오른손 카운터 클로크와이즈. 이거는 우리 수학의 표준입니다. 물리학도 그래요, 사실. 그쵸? 왼손 쓰는 거 본 적 없어, 난 물리에서. 그래서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 정의를 보세요. 의미를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의미를. 얘가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 같은 경우는 시그마에 뭐였냐면 함수 값에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였죠. 곡선의 길이에요. 뒤집힌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이 벡터 봅시다. 델타 SI예요. 지금 델타 SI예요. 자, 바뀌었어요. 만약에 곡선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분이에요, 성분. 곡선이 이렇게 가는데 원래 t가 여기였으면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언제야? 중간 때 했던 거 기억해야 돼요. 바뀌죠. 새로 이제 방향 바꾸면 접선 벡터 방향 바뀌죠.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팩트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도 좀 직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를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딱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해한다 그러는 게 물론 최소한의 암기는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맥락을 안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외운다고 안 하는 거죠. 물론 그 맥락조차 외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좀 외운다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그렇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를 거치더라도 뭐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선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요 패트 인디펜던스는 경로 독립이라는 얘기죠. 근데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벡터 필드가 good enough 하면 운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이런 상황인 거죠. 뭐든 상관없다는 의미로 C2를 개판으로 그려놨습니다. 공간 이 주어진 정의역 안에라면 모든 곡선이든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러한 성질을 운이 좋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도 사실 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런 걸 가지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요 벡터 필드 F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F has a path independent integral. 그냥 줄여서 저 같은 경우는 F is path independent라고 해버립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고 싶으면 F is conservative라고 하는데 요 보존 conservative가 보존되는 이라는 뜻이죠. 일의 원리의 식이죠. 일의 원리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 다른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으로 보면 계단을 타나 엘리베이터를 타나 우리가 일의 양은 똑같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고 우리 그런 일물 원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굿이너프한 벡터 필드의 이 예시를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장, 자기장. 자기장은 조금 위험하니까 내가 전자기학을 몰라서 이거는 좀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점전화의 전기장. 좀 가정을 좀 빡세게 좀 걸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리는 잘 몰라서. 뭐 하여튼 이런 예시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계산을 하더라도 일이든 뭐 에너지적 궁극적으로는 그걸 계산하더라도 뭐 똑같잖아요, 값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죠. 우리 요 중력장하고 점전한 전기장이라는 애들이.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다. 얘는 지금 정의예요, 아직은. 아직 정의예요. 얘가 지금 정의가 됩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언제 성립하느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컨서베이티브 필드면 그 안에 라인 인테그럴이 상태 함수가 된다. 상태 함수라가 혹시 뭐죠? 상태 함수? 뭐 포텐셜 펑션 비슷한 건가? 상태 함수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스테이트 펑션? 에? 그거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수학에서 그런 말 쓰나? 어디 나오는 말이지? 화학이요? 몰라요! 몰라요! 난 몰라. 내 룸메가 화학과긴 한데 난 몰라요. 저는 그쪽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몰라요. 예, 진짜 모릅니다.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어, 음, 그냥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얘가 뭐지? 뭐 포텐셜 펑션이다라는 이제 뒤쪽에 얘기할 건데 포텐셜 펑션 관련된 얘기는 알죠. 그거는 이제 물리에서도 쓰는 용어고 똑같은 부호만 다르게 똑같은 용어로 쓰는 용어니까 뭐 그렇죠. 뭐 벌써 떡밥을 깔아놨는데 아까 중요한 벡터 필드의 이그샘플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옵니다. 자, 아까 질문하신 분 있었죠? 왜 얘가 그라디언트가 좋은 성질을 가지냐? 이겁니다. 자, 그라디언트예요. 얘를 보고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그라디언트 필드라고 불러줍니다. 그라디언트 필드는 컨서베이티브합니다. Gradient field is a conservative vector field. 뭔 말이냐? 그라디언트 필드를 적분하면 경로에 상관없다. 항상 그렇다. proof. 이렇기 때문에. 쉽죠?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과정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정의죠.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자, 기억하죠? 제발 기억하세요. 여기 체인룰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아이고. 그
그 다음 뭐예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쵸?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정의. 끝. 여러분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끝. 예. 그래서 얘 또 여기서 이 식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게 요 그라디언트 필드가 컨서베이티브 하다. 요 함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요게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좀 일반화된 폼의 뭐죠? 그 일반화된 폼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다시 쓰면 뭐예요? A에서 B까지 얘는 점이에요. 그라디언트 F에 적분하면 얘가 F 라지 B 마이너스 F 라지 A가 돼서 얘가 말 그대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어떤 일반화된 폼 중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바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식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사실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잠깐 이제 떡밥을 던지면 초록색으로 이제 얘가 F라는 식으로 잘 모르는 얘가 이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근데 얘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암산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계산을 해서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라디언트였다라는 거를 알면 이게 이거였네?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빼기 해가지고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쓸 겁니다. 얘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되냐가 문제죠. 어떨 때 이럴까? 어떨 때 이렇게 써질까? 그러니까 요 명제의 역을 찾고 싶은 거죠. 언제냐면 요 때입니다. 조건이 얘입니다. 커넥티드일 때 요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컨서베이티브이면 바로 이제 그라디언트가 된다는데 사실 좀 뭔가 허탈하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더 도움이 되는 건 이제 뒤쪽에 나오는 애고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거 지금 답변할게요. 컨서베이티브한 벡터 필드에서 클로즈드한 영역으로 계산하면 클로즈드한 영역이 아니라 이제 클로즈드한 곡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클로즈드 커브로 계산하면 무조건 컨서베이티브 필드, 벡터 필드의 적분값은 0이 되죠? 예. 왜 그러냐면 C가 이렇게 있으면 적당히 내가 어딘가에서 한번 끊어줘요. 아니지, 두 번 끊어, 두 번.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쪽을 갖다가 C1이라 그러고 요쪽을 갖다가 C2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비유할 필요도 없죠. 뭐 내가 2호선 갖고 드립 한번 치고 싶었는데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칠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F에 DS 또 백할 표기법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DR은 우리가 뭐 이건 너무 잘 알죠. 곡선 두 개 쪼개져 있으면은 그렇게 이 곡선 인테그럴 쪼개 쓸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잘 알죠.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C1의 FDR 플러스 C2의 FDR이 되는데 근데 이제 뭐든 상관없어요. 자, 지금 제 이 강의를 녹화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성수랑 신도림 중에 골라봐. 신도림? 그러면 C1을 뒤집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터졌다. 왜 그러냐면 얘를 그러면 C1을 뒤집읍시다. 그러면 얘는 벡터 적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C1 마이너스 FDR 플러스 C2의 FDR이 되죠. 근데 C1 마이너스는 그러면 요 방향으로 가는 애죠. C1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둘 다 B에서 A로 가는 애고 B에서 A로 가는 애기 때문에 둘이 털려요. 빵. 이래서 무조건 빵이 되는 겁니다. 예. 역도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제 뭐 역도 성립합니다. 클로즈
정확한 곡선에서 계산했을 때 적분이 무조건 0되면 그럼 컨서베이티브 합니다. 정의가 그래요. 그냥 그래요. 이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진짜 도움되는 애는 얘입니다. If the domain of F is simply connected.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 있죠. F is conservative 라는 조건을 쓰고 싶은데 왜 이 조건이 나왔냐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 조건하고 동치인 녀석이 얘다. 자, 처음 보죠? 공부하신 분들은 딱히 이상한 걸 못 느끼실 텐데 책만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볼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16.3이에요. 16.3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976페이지인데 아마 판수가 똑같으면 지금 보이죠? 요거 요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컬 한번 연습해보는 연습장에다가 한 연습하면서 쫙 써보시고 얘하고 비교해보세요. 얘가 0 되는 거하고 저 등식 3개하고 동치입니다. 네, 똑같아요. 저렇게 외우느니 전 이렇게 외우겠어요. 얘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외워서 다 해버리겠어요. 저거 도움 안 되지. 왜 졌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서베이티브 하다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제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얘가 이 컨서베이티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얘를 계산해 보아서 모든 영역은 모든 점에서 전부 다 0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the domain of F is simply connected. 요 용어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얘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심플리 커넥티드인 거고 얘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애고 그냥 얘는 커넥티드도 아닌 거예요. 커넥티드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두 점을 이렇게 명제로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할게요. 커넥티드의 정의는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점이 집합 내에 두 점을 아무렇게나 뽑아도 항상 두 점을 그 집합을 벗어나지 않는 곡선으로 이을 수 있다. 여기서의 곡선이란 연속함수죠. 연속된 어떤 곡선으로 이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심플리 커넥티드는 이에 더해가지고 커넥티드인데 걷다가 뭐냐면 폐곡선을 뿌려요. 집합에다 폐곡선을 하나 뿌리면 걔를 이제 쭉 끌어당겨서 그 집합 내에서 한 점으로 이렇게 쭉 모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DM으로 뭔가 왔는데 엄청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셔서 말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심플리 커넥티드의 이제 그 심플리 커넥티드의 정의가 뭐냐면 그 집합 내에서 폐곡선을 뿌려요. 아무렇게나 뿌려요. 뿌렸을 때 그 뿌린 곡선을 다시 이렇게 쭉 축소를 시켜요. 한 점으로. 당연히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점으로 쭉 축소시킬 수가 있으면 심플리 커넥티드인 거고 그게 하나라도 어느 경우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꾸 뚫렸냐 안 뚫렸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커넥티드는 얘가 뭉탱이인가 보는 거고 얘는 빵꾸가 뚫렸냐 안 뚫렸냐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꾸 뚫린 데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명제를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DM으로 들어왔어요. 뭔가 들어왔는데 엄청 중요한 게 들어왔어요. 사실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줄 건데 그냥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도.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닐 때도 그러니까 정의역이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닐 때도 심플리 커넥티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컨서베이티브 하다라는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것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곡선 이제 적분을 계산을 하래요. 적분을 계산을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f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yi 플러스 xj라는 거고 아마 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문제는 너무 유명합니다. 요 벡터 칼큘러스 요 분야에서 너무 유명한 반례예요. 요게 안 되는 너무 유명한 반례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얘가 이제 원점에서 정의가 안 되죠. 정의가 안 된다. 그냥 속된 말로 빵꾸라고 할게요. 원점에서 지금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 C에서 선적분을 요 클로즈 커브에서 적분을 해봐라 라는데 요 C가 운 좋게도 원점을 가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요 F란 녀석은 여기 원점에서만 지금 빵꾸가 나 있어요. 그 밖에는 잘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C라는 곡선을 패곡선을 줬는데 요 패곡선이 이렇게 생겼대. 이게 C래. 그래 여기서 적분을 해보래. 그러면 우리는 빵꾸를 무시해도 돼요.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요 정의역을 그냥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그 밖에 있는 애들은 다 무시해요. 있든 말든 내 할 바 아님. 왜? 적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영역만 심플리 커넥트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정의역이. 그러면 요거 써가지고 얘 이제 걔는 내 그랬나 안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얘를 이런 식으로 리스트릭트를 해서 우리가 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됐죠? 책에는 왜 저렇게 나와 있냐? 아니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줘야지. 이게 그 좀 수학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 경향이 있는데 뭐 정의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특히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정의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다들. 근데 뭐 수학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고등학교나 이제 어떤 언더라잉 셋 그러니까 요 정의역이나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얘를 내 맘대로 느렸다 줄였다 그렇게 해서 내 맘대로 정의하고 그래요. 그렇게 문제 상황을 바꿨다 이 정도로 바꾸는 건 이제 적분값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줬다 뺐다 하면은 뭐 그건 상관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라라는 식으로 요게 써 있는 거고 이제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쓰기에는 아무래도 명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가 내 맘대로 정의역을 리스트릭트 하면 그만인데 뭐 그런 이제 방법론이 있다 정도를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건데 이거 그것까지 전부 다 교재에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이제 다른 이제 과목들을 본다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왜 이렇게 안 끝나지? 1시간 반 지났는데, 4시간 잡기를 잘했네요. 개념 설명 하다가 중간에 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곡선에 대한 얘기, 곡선이랑 선적분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2차원이죠. 뭐죠? 곡면. 곡면인데 우리가 곡면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곡선은 정말 13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곡면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딱 적분 정의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하고요. 앞에서 했던 그 곡면의 곡률 같은 게 궁금하시면 우리 수리과에서 미기계 들으시면 됩니다. 미분기하학개론이라고 MAS 3일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궁금증이 쫙 해결이 될 겁니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머리 아파.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곡면은 2차원 도형이죠. 차원이 뭐냐라고 묻지 마세요. 2차원 도형이죠. 2차원 도형이니까 요 매개 변수가 2개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2개 가지고 U랑 V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곡선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RT는 XT, YT, ZT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얘하고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하는데 조건이 몇 개가 더 있어요. One to one on the interior of R. 왜 그러냐면 어떤 더러운 발레를 피하고 싶은 거냐면 함수가 그냥 맘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 있죠. 리본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좀 그림이 좀 개판인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 있죠. 그러면 요 근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 선분에서 요 교선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짓은 안 하고 원투원 온디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교차가 있어 죄송합니다. 교차가 있어 봐야 바운더리에서만 있다. 예를 들어서 구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했다 그러면 바운더리가 얘인 거예요. 요 파라메트리제이션 했을 때. 그래서 요 바운더리에서만 겹치게 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놨죠. No self intersection.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UV라는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한 그 매개 변수의 영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UV가 얘네가 있고 얘가 이렇게 곡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근데 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이 U를 고정했을 때 V만 움직였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U를 고정시키고 V만 움직인 거는 여기에는 요 R을 통해서 곡면에 보내지면 얘는 곡면에 포함된 곡선 하나가 되는 거죠. 요런. 마찬가지로 U를 변화시켜. V를 고정하고. 그러면 얘는 요렇게 곡선이 또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뒤쪽에서 적분이랑 넓이를 계산할 때 요 관점이 좀 필요해서 잠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파트 2에 있습니다.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적분을 해야 돼요. 네, 길이 구했던 것처럼 적분을 해야 돼요. 짧게 쪼개서 어떤 우리가 이미 넓이라는 수를 아는 그런 대상으로 근사를 해서 걔네들을 극한을 보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대상이 바로 여기 그려진 우리가 평행 사변형으로 평행 사변형을 쓰려고 그랬는데 평행 사변형으로 우리가 근사를 해서 썸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요 AIJ 조그만 녀석을 우리가 잘게 쪼갠 다음에 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얘고 그렇게 되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요렇게 넘어가고 직선이 되고 요 길이가 직선이 돼서 요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얘하고 넓이는 충분히 비슷하겠죠. x가 아니라 요 밑에 델타 ij하고 요 초록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충분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고 델타 S, 델타 J. 여기서는 이제 UV죠. UV를 밖으로 빼면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죠? 왜 외적이죠? 기억해요? 이거 알리라 믿어요. 공간에서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죠? 절대값의 AB 외적이죠. 요거 미적 원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극한을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페이스 에리아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우리가 얘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D 시그마라고 부를 겁니다. 넓이 요소처럼 이제 이것처럼 DS는 R'T의 DT라고 했던 것처럼 D 시그마는 요 위에 것의 이중적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적분 얘기를 하기 전에 곡면에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뭘 갖고 방향을 정할까? 바로 얘예요. 잠시만요. 그럼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할 때는 무조건 파라메트리제이션이 선행돼야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길이 구할 때도 파라메트리제이션 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무조건 파라메트리제이션 해야 됩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도형이 아닌 이상 무조건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해야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요 서페이스의 오리엔테이션은 요 녀석의 방향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ST 그러니까 요 매개변수 UV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요 벡터가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얘예요. 얘가 RU고 U가 벡터가 아니야. U가 벡터가 아니야. U는 문자야. U고 얘가 지금 R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요 RU는 요 곡선의 접선 벡터고 얘가 RV가 요 곡선의 접선 벡터니까 접선 두 개
평행한 그러니까 접평면에 얘네 둘이 들어있는 거고 서로 다른 벡터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외적해버리면 얘 수직한 애들이니까 얘가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외적한 결과가 길이는 모르겠는데 법선 벡터가 돼서 얘네들이 요게 법 100이기는 해요.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잠시만요. 질문이 왔는데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알세타로 하는 경우엔 넓이를 평행사변형으로 근사하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요렇게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줬을 때 제가 요 넓이 밑에 있는 파란색 델타 AI제를 내 맘대로 평행사변형으로 해도 되냐라고 하는 건데 해도 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요 알세타라는 어떤 뭐 그런 뭐죠? 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주나 이건 지금 제가 직교좌표계로 준 게 아니거든요. 얘도 그냥 임의로 줘서 얘도 지금 요게 보면 지금 뭐지? UV를 잘라낸 모양을 보면 엄청 불규칙하게 잘려 있어요. 그래도 리밋을 보내면요. 이게 리밋을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이 적분에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얘가 둘이 비슷해집니다. 뭐 더 더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길어져요. 엄청 길어지니까 더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평행사변형하고 넓이의 오차가 적분했을 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됩니다. 무조건 돼요. 얘가 이미 일반적인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세타에도 상관없어요. 알세타에도 그냥 이 일부분의 경우에 불과합니다. 평행사변형으로 결국엔 다 나와요. 그리고 얘는 좀 정성적인 설명이라서 너무 그렇게 너무 막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시간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법선 벡터가 있죠. 법선 벡터가 잘 잡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운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면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외적했을 때.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서 ST 했을 때 우리가 요 오른손 법칙 썼을 때 요 그림상에서 요 플러스 Z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ST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n이 밑으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렉션으로 서페이스의 방향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많이 쓰냐면 구같이 closed surface 폐곡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outward pointing, inward pointing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얘를 outward라 그러고 요 안쪽에 가는 걸 inward라 그러고 뭐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적분 정의하면서 좀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서페이스의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할 때는 요 노멀 벡터의 다이렉션으로 준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이제 적분을 정의합시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에도 곡면 위에서 막 다다다닥 곡면을 잘라서 거기서 함수값을 추리고 이제 그걸 이제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를 막 보고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얘죠. 일단 함수값, 샘플 포인트, 작은 넓이. 이 작은 넓이가 이제 뭐냐? 작은 넓이가 얘죠. 얘고 이제 요 조그만 매개 변수 공간 내에서 요거 적분한 거라 그랬죠. 얘가 D 시그마이기 때문에 D 시그마를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극한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해집니다. 얘가 델타 UI가 되고 얘가 델타 VJ가 되고 요 J예요. J. 미안해요. 이거 다 J야. 여기 V에 붙어 있는 애들은 다 J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요 녀석의 델타 UI, 델타 VJ를 해서 요 다시 집어 넣으면은 요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바로 리만썸의 제대로 된 모양이 된 거죠. 제대로 된 모양이 된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델타 U, 델타 V를 0으로 누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을 갖다가 우리가 요 스칼라 서페이스 인테그럴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이제 문제는 벡터예요. 항상. 벡터 서페이스 인테그럴인데 이번에는 뭐에 관심을 가질 거냐. We are interested in
the normal component. 법선 성분에 관심을 가질 거다. of F on the surface RUV. 법선 성분에 관심을 가질 거다. 얘죠. 그래서 F 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성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숫자가 나오고 여기서 요 스몰 n UV가 유닛 노멀 벡터죠. 공면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좀 이따 쓸게요. 얘가 되는 거죠. 요 숫자. 요 숫자를 그대로 적분하고 싶고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극한을 보내서 이렇게 표기를 하죠. 표기도 실제로 이렇게 하죠. F 내적 n이니까 얘가 유닛 노멀이니까 법선 유닛 벡터죠. 그러니까 법선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선 성분을 그대로 공면 전체에서 적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유닛 노멀 벡터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얘가 그냥 노멀 벡터예요. 얘가 그냥 노멀 벡터인데 얘를 유닛 그러니까 노멀라이즈한 거죠. 길이를 1로. 그렇게 써진 거고 그래서 다시 아까 했던 그 파라미터의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FRUV 있고 그 다음에 얘가 N, D, 시그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아, 털리는구나. 한 번 더 털고 내보십시다. 그래서 다시 쓰면 F 내적 N D 시그마 해서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털려서. 됐죠?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리엔테이션을 좀 봐야 돼요. Consider the surface S, which is the reversed version of S. 질문이 하나 왔어요. R을 RVU라고 적었으면 N을 구할 때도 U랑 V 위치를 바꿔야 되나요? 네, 이거 순서 맞춰야 됩니다. 라고 써있죠? 예, 순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순서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안 됩니다. 네, 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편미분할 때 앞에 있는 문자로 편미분, 뒤에 있는 문자로 편미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걔 중에 뭐지? 구면좌표계를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도 써요. R 세타 파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요 적분했을 때 이 계속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적분하게이든 뭐든 우린 보통 이렇게 쓰죠. 로 파이 세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요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계산해보면 다 경험상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가 다른 문제는 뭐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도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하면 요 서페이스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뒤집힌 거죠. 이번에는 뭐 그냥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RUV 이렇게. 자, 이렇게 문자 2개 바꾸면 뒤집어집니다. 파라미터 순서 바꾸면 뒤집어져요. 힌트예요, 이거는. 뭐 근데 서페이스를 뒤집을 일은 잘 없어요, 제 경험에. 근데 뒤집어야 되면 문자만 바꾸세요. 문자만 바꾸면 뒤집어져요. 예.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which is the reversed version of S. 그러면 자, 또 대답해 봅시다. 채팅에. 사실 뭐 아까랑 답이 똑같죠? 말해버렸다. 답이 뭐예요? 자, 슬슬 죽고 있어요. 그지, 이제 좀 쉴 때 된 것 같아. 0이에요, 0. 똑같아요. 벡터는 어때요? 네, 바뀌죠. 무조건 바뀝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서페이스 인테그럴은 그냥 우리가 뒤쪽에 붙어있는 애가 얘 D 시그마가 넓이죠.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서페이스 뒤집는다고 넓이가 바뀌진 않아요. 그 조각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넓이가 아니라 넓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녀석이 붙어있죠. 여기에서는. 요 녀석이 그대로 뒤집히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인테그럴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 공면이 뒤집힌다는 거는요. 유닛 벡터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 노멀 벡터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노멀 벡터를 그러니까 파라메트리제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적분을 하고 싶으면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따라다니는데 그 파라메트리제이션 하에서 일정한 이 노멀 벡터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파라메트리제이션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파라메트리제이션 변수를 바꾸든지 뭐 어떤 방법이든 바꿔서 요 노멀 벡터가 거꾸로 나오게 우리가 이 뭐지? 파라메트리제이션을 다르게 줬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공면을 뒤집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기 요 어디냐 좀 더더더더더더더더 예, 요 법선 벡터의 다이렉션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페이스의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의 방향이 뒤집히는 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요걸로 정의하자. 요 법선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하자. 약속입니다. 약속. 이제 이것만 하고 쉴게요. 이제 앞에서도 그냥 다중적분을 하고 이제 요거랑 관련된 거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은 일물 시간에 봤던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쵸? 걔네들을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안 해도 되죠?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정의 외워서 때려 넣어서 그냥 신발장에 신발 넣듯이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계산 안 합니다. 계산이래. 이거 설명 안 합니다. 뭐, 매스, 1차 모멘트, 뭐 2차 모멘트, 밀도, 아유,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쉬러 갑시다. 쉬러 가고요. 21시 10분까지 쉬고요.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오고 있어서 빈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그것다 좀 적어서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쉬었다 오세요. 전 못 쉬겠는데 쉬었다 오세요. 어.